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념역사 시즌2의 두 번째 시리즈로,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부를 어떻게 정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시즌1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한반도, 북한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남한의 어떤 전체 총자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되는 자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어떻게 개발해 가는 것이 좋겠는가. 사실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가 깊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도 내 집안의 재산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굴리고 누구에게 얼마 세를 내주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총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뭐 있죠? 예를 들면 토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 달러가 있고, 금이 있고, 뭐 그게 거의 어찌 보면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재산입니다. 자, 크게 그러면 하나씩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200선을 이렇게 지금 넘었는데, 종합주가지수 3200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주식을 그 현재 시가와 주식의 가격하고 곱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 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8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980년도에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고 10배면 1000, 20배면 2000, 30배면 3000, 지금 3200이라고 하는 것은 32배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에 올라와 있는 주식수와 그때 당시에 거래되었던 가격을 곱하기를 하면 총 60조 원 정도 됐습니다. 60조 원. 60조 원인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 우리가 지금 종합주가지수 1000이 됐다는 것은 600조가 됐다는 것이고, 2000이 됐다는 것은 1200조가 됐다는 것이고, 3000이 됐다는 것은 1800조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3200이니까 1860조, 1920조가 소위 말하는 코스피, 우리나라의 시장에는 코스닥 시장도 있고 코스피 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1920조 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들을 총 대변해 가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은 1920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와 별도로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신생기업 내지는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내지는 특별한 어떤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 연역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코스닥의 가치는 코스피의 시가총액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조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두 개 합쳐서 평가를 해보면은 한 2500조 정도가 일단은 우리 기업 영역에서의 어떤 자산 가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기업 영역 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있잖아요. 자, 부동산도 보면은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그냥 일반 주택이 있고 그냥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분류를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은 한 5천조가 넘었었다고 발표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그리고 또 폭등을 해서 한 5,500조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각 아파트별로 가격하고 이 금액을 다 해서 더하면 총 5,500조 내지 한 6,00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도 사실은 아파트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6,000조다. 기업의 전체적인 가치는 2,500조다. 과연 그러면 사실 이게 정상적인가? 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존과 주거만을 위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이 가치가 과연 기업 활동을 하고 노동 생산성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실제로 어찌 보면 이 삶의 원천적인 이 부를 제공해주는 이 기업 활동의 가치보다도 아파트 가치가 일단 이렇게 2배, 2.3배, 2.5배 이상 이런 식으로 높아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체 국가의 부의 어떤 이 균형 상태로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업의 현재의 시가총액이나 종합주가지수가 5천 이상으로 올라가서 내지는 만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이제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을 능가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또 그것은 뭐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 시가총액이 약 한 6천조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주택들의 어떤 가치는 전체 아파트 가치에 비해서 한 뭐 절반 정도로 보면 그것도 한 3천조. 그러면 이제 아파트와 주택을 보면 한 9천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두 개를 합쳐 주택하고 외에 그다음 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 뭐 명동 뭐 쭉 이런 상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가와 상가의 땅 이런 거 물론 아파트나 주택이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를 또 보면은 실제로 상가들의 가치는 전체적으로 거기도 한 5천조 정도 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경 한 4천조 내지는 일경 5천조 정도가 지금 토지 관련 내지는 아파트 관련 그리고 단순한 이제 현재 이제 뭐 아파트도 안 지어져 있고 주택도 안 지어져 있으면서 상가도 없는 그런 또 다른 땅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의 가치는 그것도 한 3천조 되는 거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그 토지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이제 일경 한 8천조 정도 이제 되는 거로 보시면 거기다가 아까 우리 이 기업 관련해 가지고 2,500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경이 현재로는 좀 넘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자산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 4,500억 달러. 4,500억 달러면 사실은 그거는 뭐 돈으로 대충 계산하면은 한 50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조. 500조고 또 그리고 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 104.4톤이 우리가 보유한 내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금 104.4톤은 또 실제로 뭐 한 5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금값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렇게 보면 거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제 어떤 큰 물론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 뭐 기타 자원 이런 것들 이제 무형의 자산들은 여기에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물질적인 이런 가치들로 보면은 한 2경 5천조 정도로 보면 되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기타 뭐 지적재산권이나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은 또 사실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2경 5천조 정도 되는
국가의 자산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갖다가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또 국가가 필요한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거를 또 키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현재 1가구 1주택으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올라가는 것이 달갑지도 않고 오히려 보유세만 물어야 되니까 차라리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물론 팔면 그걸 뭐 팔아서 옛날에 내 산 가격 대비해서 금액이 좀 올라갔으니까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양도소득세도 또 세금을 내야 되고 하니까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집을 팔아서 내가 다시 거주하거나 살 수 있는 다른 집을 사자면 세금 줘버리고 이런 세금 양도소득세 내고 뭐 취등록세 뭐 이런 거 또 새로 살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생각하고 이러면 사실상 다시 나는 집 없는 어찌 보면 서민 내지는 거지로 다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살면서 어찌 보면 종합소득세하고 이런 보유세만 내야 되는 사실은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분노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내가 일가구를 갖고 있고 내 자녀가 또 한 명이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죽더라도 그걸 물려줘서 그 친구가 그걸 받아서 살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2인 가족, 내 아들이 2명이거나 2명 이상이라고 보면은 그 자녀들이 어쨌든 새로 분가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살 집을 사야 되는데, 결국은 내 세대는 뭐 그럭저럭 살았다 칠지 모르지만은 다시 내 어떤 자식 세대들은 집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고통과 어찌 보면은 좌절을 겪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떤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 그래도 집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 기준으로 한 3억, 5억이면 열심히 일을 하고 모아서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10억, 30억, 50억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다시 이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젊은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 사실은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집값 폭등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요소와 공급의 요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 부동산 폭등기를 겪었던 두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는 뭐냐 하면 사실은 뭐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지만 사실은 노무현 집권 시기에 진보 진영이 집권했을 때 사실은 집값이 폭등을 한번 했고,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집권을 했을 때 또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저도 차분하게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을 오히려 만들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다들 이제 그래도 우리 어떤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세대들이고 또 서민들의 어떤 삶을 고통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정권이 들어섰으니 집값은 더 안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정책적인 지도자의 의지는 사실은 안 올리려고 했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딱 뒷받침해 주는 소위 말하는 관료들, 그리고 전문 테크노크라트 정책 당국자들의 마인드를 결정적으로 따라가 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실제 그때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실제로 서울에도 잠실지구, 압구정지구, 반포지구, 뭐 저기 한남지구,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아파트 지구들을 지정해 가지고 그 지구들을 특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사실은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어떤 그 지구 지정 시기가 끝나면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그 지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들을 신규로 이렇게 개발해 가는 그러한 정책들을 그때 시점에 딱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단을 하고 5년이 지나가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공급 부족에 의해 가지고 보유세는 그때도 보유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유세는 올렸지만 자, 보유세를 올리면 사실상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집을 가진 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리니까 어차피 이 집을 팔고 내가 새로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부분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한 어떤 신규로 공급해 주는 이 아파트의 공급 정책이 사실은 멈춰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폭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었어도 사실은 정책적인 의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서민들을 주거 안정을 시키고 좀 못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노선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정책 당국자들이나 이런 실제 테크노크라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말이 되고 있지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묶어버렸고 두 번째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집을 지으려면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집을 다시 지으면 그 집을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 짓는 돈을 사실은 내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 관행적으로 되어 왔는지 몰랐지만 아니 살던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짓는데 자기 돈을 안 내요. 오히려 돈을 안 내고 돈을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살던 집에. 그러니 농물이 나오던 집이 무너져 가도 그 집에서 살면 나중에 돈도 벌고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정신 어찌 보면 이게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집을 새로 짓고 차를 새로 살려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돈을 내고 집을 짓고 새로 사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집을 내 돈도 안 내고 집은 집대로 더 넓고 좋은 데로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저런 지금 어찌 보면 비정상적으로 우리 주택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억지로 바꾸기보다는 사실은 한강변이라든지 지금 현재 주거를 할 수 있는 지역들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운대 가서 보면은 초고층 건물들이 있듯이 사실은 용적률 제한을 대폭 없애서 한 60, 70층짜리 고층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초기에는 사실은 현재 기존에 집을 가졌던 분들은 조금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부분마저 너무나 박하게 우리가 이제 다 뺏어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공공 어떤 개발 자금으로 우리가 옛날에 우리 했던 것처럼 주택 채권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사실은 흡수를 해서 그 흡수된 자금을 다시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개발을 하는 정책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 재개발 내지는 무슨 사적인 기업에 의한 재개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협조를 하셔가지고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6천조 가까이 되는 아파트 시가총액도 사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더 늘어나면서도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는 현상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 구조, 재산의 어떤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의 상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물론 재정경제부나 어떤 특정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잘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 부강화된 국가에서 만들어진 이 자산을 잘 재분배가 돼서 또 새로운 생산으로 일어나고 또 새로운 생산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재원이 또 복지 재원으로도 쓰고 또 성장의 재원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전체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외환보유고 부분이나 실제 외환보유고는 지나치게 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외환보유되는 돈을 어디에 특정 뭐 투자 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위험관리용, 국가 위험관리용 어찌 보면 무수익 자산입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금도 무수익 자산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비하면 그러나 이제 사실은 뭐 주택 문제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택은 이제 인간이 거주하면서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누리는 어떤 공간이라는 어떤 가치는 있습니다만은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가치 전체적인 우리 국가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이렇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한국은행에 제가 지난번 우리가 시즌 1에서 이야기했지만 한국은행에는 본원통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M1, M2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본원통화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이렇게 발행이 되면은 그것이 시중에서 다시 소위 말하는 뭐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또 수익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M1, M2가 만들어내는 어떤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는 뭐 7배에서 10배 정도 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가 사회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만들어낸 근본 원천. 자, 그러면 그 원천은 절대로 토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외환보유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그것은 우리 기업이 하는 노동과 기업이 만들어진 물건을 해외에서 팔아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부분은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는 돈,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은 마치 한국은행에서의 본원통화 1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M2에서 10으로 가는 것처럼 실질적인 기업체에서 생산과 그 다음에 해외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국내에서 뿌리는 이 돈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다른 어떤 수많은 자산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현재 기업의 어떤 생산성 내지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가치인 어떤 문화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공연이나 쇼를 통해서 사실은 또 거둬들이는 특히 해외 진출로 통해 가지고 들여오는 이 돈은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본원 통화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왜 강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